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서술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 식민지 시대의 경제 성장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비판을 하기로 낙성대 연구소가 1인당 GDP를 추계를 하기로 1인당 GDP를 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추계를 하는데 그 미조그치라고 하는 사람이 추계를 했는데 미조그치의 추계에 따라 낙성대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910년부터 18년 사이에 이게 60달러에서 한 80달러 정도로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요게 어떻게 80달러냐?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가 없다.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1919년에서 32년 사이에는 80으로 그대로죠. 근데 1933년부터 40년 사이에는 또 80에서 120으로 엄청나게 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요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수일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 60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80에서 80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1953년에 이거를 80으로 본다고 한다면 거의 뭐 그냥 10년에서 1953년까지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체한 것이다. 80에서 80으로 간 거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배나 성장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방 후에 그렇게 못 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배나 성장하고도 그렇게 못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1930년대에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쟁 기간 중에 또 이걸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식민지 시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성장을 안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성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그래서 그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는 요 시기에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이게 되느냐? 근데 이 성장은 할 성장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장 요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허구다.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도 농업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요인, 수리 시설도 개량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비료 정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간 간척 사업도 이 시기에 일어난 적도 없고, 그 이영훈 교수가 이야기했던 1차 세계대전의 호황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미국 가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과 다른 것 같고, 호황기라고 하더라도 그 쌀 가격의 특성상, 쌀의 특성상 가격의 증가가 또는 호황이 생산량을 늘렸다? 이것도 이제 믿을 수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우량 품종의 도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보기에는 우량 품종이 별로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우량 품종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와봐야 우리나라의 관계 시설이랄지 아니면 비료랄지 아니면 토지의 비옥도 또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일본의 우량 품종이라고 하는 것이 재력 품종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수확량을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경제 성장을 했다는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통계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이게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 사실은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 당시 성장하지 않았다. 식민지 시대는 정체 상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허수열 교수에 의하면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 구조적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대 구조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별로 지금까 조선인과 일본인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 그 차별 대우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격차가 생기고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낙성대 연구소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낙성대 연구소가 아무리 경제가 성장을 했다는 걸 주장을 해봐야 우리 민족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민족별 허수열 교수가 민족별 생산 수단의 소유 구조를 보니까 보통 이제 공업 시설의 소유는 90%가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도 한국 사람이 교육받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6년이거든요. 네, 교육 수준도 차이가 나고 공업 시설을 소유한 것도 90%고 그리고 대농장은 일본인이 또 토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농지인데 농지의 한 12에서 13% 정도가 일본인이 소유를 하긴 했지만 대토지는 일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 수단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 민족별 생산 수단의 격차 또는 양극화가 민족별 소득 수준에 있어서의 수준의 격차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수단 소유의 격차가 결국 소득 수준의 격차를 낳고 이 소득 수준의 격차가 결국 생산 수단 소유의 격차를 낳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많아야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가 많아야 자본을 소유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자본이잖아요. 자본을 소유할 수 있을 테니까 소득이 낮으면 당연히 자본 축적이 어렵죠. 그 자본 축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더 소득이 낮아지고 그 소득 낮은 것 때문에 자본 축적이 어렵고 자본 축적이 덜 돼서 다시 소득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이 돼서 결국에는 식민지적 경제 구조가 아니겠느냐. 민족별로 엄청난 경제적 차별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기였지. 이런 구조적 측면을 봐줘야지 어떻게 그 경제 성장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허수열 교수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분이 쓴 개발 없는 개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기는 그야말로 식민지적 경제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경제도 사실은 성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성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축에 드는 나라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식민지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대어론자들은 식민지 시대가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국면이었고 근대화적 요소들이 식민지 시대 동안 이미 도입이 됐다. 특히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야말로 그 식민지 유산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고도 성장을 하는 기틀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허수열 등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야말로 식민지 시대는 정체 사회였고 그야말로 민족 간 양극화가 심해서 조선인들은 점점 그 코너로 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식민지 시기의 쟁점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식민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제 해방 이후의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방 이후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죠.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었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당시에 남한 사정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 경제적 실태를 보시면요. 문맹률이 78%입니다. 이 당시 문맹률 해방 당시에 78%였고요. 고등교육 이수자가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대학을 나온 사람이죠. 네, 대학을 나온 사람이 2.6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2.6만 명. 그러니까 이 당시 남북한을 합쳐서 인구가 3천만 정도 됐었거든요. 네, 3천만 중에 2.6만 명밖에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인재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특히 이제 공업 시설들, 우리가 일제 시대만 하더라도 그 남한은 그야말로 농업이었어요. 농업 기지였습니다. 네. 농업 기지였고 북한은 공업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집중적으로 남한은 농업만 하고 그러니까 남농 북공을 추진을 하던 남농 북공을 추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의 공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한이 공업시설이랄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분단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전력이랄지 지하자원이랄지 또는 비료 공급이 차단됩니다. 네, 차단돼요. 전력, 그야말로 수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수력 발전소, 부정강, 장정강 수력 발전소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 흥남 지역의 그 부정강, 장정강 수력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흥남 지역의 북한의 흥남 지역의 그야말로 공업지대가, 그러니까 흥남 질소비료공장을 비롯해서 공업지대가 형성돼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공업시설이 잘 돼 있었던 곳이 북한입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공급받던 여러 가지 이제 전력이랄지 지하자원이랄지 비료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공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재원의회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가 재원의회 선거를 하거든요. 그 후 나흘 후에 5월 14일 날 단전해 버립니다. 전력을 우리나라한테 주질 않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물자가 차단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당시에 그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상대가 안 됩니다. 네. 1961년 당시에
1961년 당시에 남한과 북한 경제는 4배의 차이가 납니다. 네, 4배 1인당 GDP가 4배 이상 차이 나고 나중에 1972년 3년 정도 돼야 이게 캐치업이 되거든요. 네,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1970 그러니까 계속 그 해방 후에 70년대까지 북한이 더 앞선 경제. 왜냐하면 공업지대가 거기에 잘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제 흥남 지역에 그 수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해서 비료 공장이든 뭐 화학 공장이든 뭐 여러 공장들이 다 일대 지대를 점유하면서 건설돼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인구는 남한이 많았어요. 인구는 남한이 2만 2천만 명이었고요. 북한이 한 900만 정도 됩니다. 네, 이 남한이 훨씬 많았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소유권이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공산주의 체제다 보니까 어떤 소유권이나 그런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종교의 자유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거의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인구가 한 140만 명 정도 돼요. 네. 뭐 전쟁 기간 다 포함해서 한 140만 명 정도 되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 정도 추산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북한이 한 1,000만 명 넘게 있었는데 이게 이주를 하는 바람에 한 140만 명이 남한으로 월남을 하는 바람에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뭐 발전 설비라고 해봐야 남한은 발전 설비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한 공업 시설 발전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4%밖에 안 돼요. 북한의 96%의 발전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압록강에 수풍댐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댐이 있어요. 당시 생산량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력이랄지 뭐 질소 비료랄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공급이 끊겼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게 이제 사회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87%다. 78%다. 뭐 거의 뭐 안 되죠. 경제 개발을 하려면 그래도 글이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반 이상, 뭐 거의 80% 가까이 되니까 인력이 거의 부족했던 시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북한에서 이게 1,140만 명이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는 건 월북한 사람은 10만 명밖에 안 되고 사실 이 140만 명의 인원 안에는 그야말로 재산이 좀 있는 사람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기밀성을 피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꽤 유식하고 꽤 재산도 좀 있는 또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 140만 명이 북한에 있던 이 140만 명의 식자층이 결국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큰 지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당시 이제 해방 후에 발생을 하는데 왜 발생을 하냐면 8.15 그러니까 해방되던 날이죠. 그 일본군이 철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철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일본군 철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일본에서 집회를 직접 비행기로 공수행 사태까지 이루어지니까 그야말로 뭐 이런 걸 가지고 일본군 퇴각 비용이랄지 아니면 총독부 관리 퇴직 비용 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살던 여러 가지 이제 상인 계급들도 있을 거고 교사들도 있을 거고 군인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퇴각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비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증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통화 증발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군정이 남한에 주둔을 하게 되잖아요. 미군정이 남한에 주둔을 하면서 남한 주둔 경비나 군정청 운영 경비를 중앙은행 통화 증발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남한의 도매 물가 지수가 1945년과 1945년과 1950년을 비교하면 남한 도매 물가 지수가 이때를 100으로 나왔을 때 4,980이라는 거예요. 4,980. 그러니까 50배 정도 늘어났다. 물가가 50배 늘어. 이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면 틀림이 없죠. 5,000%. 쌀값만 하더라도 쌀값은 1946년하고 1953년이 있는데 쌀값이 이게 656원이었대요. 근데 이게 1953년이 되면 9.12만 원이 되니까 이게 140배가 납니다. 가격이 그야말로 초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 그러니까 뭐 해방 후에 지금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로 치닫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단을 통해 가지고 전력 지하자원 비료도 공급하는데 교육률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발생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그리고 1947년 상황을 보게 되면 1947년에 그 하여튼 그 농지 보유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농지가 소작 농지거나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65% 해병 당시에 65%가 소작농지입니다. 소작농이 부쳐먹고 있는 그야말로 지주제가 조선시대 지주제가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주제가 65%가 지주제 65%가 소작지가 65%였어요. 해방 당시 65%. 지대율은 50%였죠. 5대5로 갈라먹는 조선 시대랑 거의 비슷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65%가 소작지였어요. 소작지인 그리고 지대율이 5대5인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농가로 봤을 때도 자작농은 16%밖에 안 됐어요. 자작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을 기준으로 해서 65%가 소작지고 농민 자작농이 16%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소작농이거나
아니면은 자소장농, 자장농과 소장농 같이 하는 이게 이제 42%, 42%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자장농 16%밖에 안 되고 소장농들이 거의 84%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농지 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농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그 과제일 수밖에 없었는지가 드러나죠.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당시 해방 당시 남한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데 그게 이제 1948년 8월 15일입니다. 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선포를 합니다. 정부가 수립됐다고 1948년 8월 15일 전 세계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그 이전까지 미군정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미군정이 통치권을 정부에 다 이양을 합니다. 이양을 하게 되고 그 4개월 후 1948년 12월에 유엔 제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합니다.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을 하게 되고 1949년 1월에 미국이 최초로 승인을 하게 되죠. 미국이 승인을 하고 그 이후 영국 뭐 이렇게 승인을 해서 우리나라가 1949년 말까지 25개국과 수교를 맺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한 국가임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정을 받게 되고 받게 되는데 요 이제 거의 해방 직후에 그 미국은 전후 복구 과정에 있었죠.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유럽의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가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후 복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미국이 어마어마한 원조를 무상이든 유상이든 원조 계획을 세워가지고 원조를 해주는 바람에 유럽의 전후 복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되게 되면서 빨리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1948년 12월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구성이 되고 정부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2월 4개월 후죠. 12월에 한미 원조 협정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원조로 받은 게 여러 품목들이 있죠. 원조로 받은 것이 원조로 받은 게 식량, 비료, 원유, 그 다음에 원료, 그 다음에 공업시설, 발전함 두 척, 그 다음에 기술 원조, 뭐 이런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미 원조 협정을 맺어서 우리나라의 원조를 해주죠. 근데 거의 대부분 식량이나 비료나 원유나 원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당장 필요한 필수품이죠. 필수품 또는 생필품, 필수품, 소비재와 관련된 품목들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원조를 해주게 됩니다. 원조를 해주게 되고 이 공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발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1948년 5월 14일 날 단전이 됐잖아요. 단전이 돼가지고 미국이
발전합 두 척을 보내줍니다. 발전합 두 척,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두 척의 배가 정박을 하게 되는데 그 배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를 이제 실은 배죠. 발전기가 실려 있는 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치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원조된 것의 품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걸 가지고 32억 달러 정도가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거든요. 이게 1945년부터 61년까지 그야말로 48년부터 61년까지 32억 달러를 원조를 받습니다. 32억 달러를 원조를 받고, 이 중에서 소비재가 81%고요. 시설재가 1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소비재 품목으로 우리나라에 원조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일본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공업화를 우선시했어요. 일본은 공업화시키고 공장 짓고 시설 설비를 구축하도록 만드는 건 일본이고, 그 일본이 공업화를 성공하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져 있는 상품들을 한국에 내다 파는 게 그들의 국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공업화시키고 한국을 상품 시장으로서 어떤 그 취급하는 그런 국제 전략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그랬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팔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소비재, 필수품 이런 것들을 팔고 난 다음에 대금이 생길 텐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고 나서 대금이 생길 텐데 그 대금을 대충자금 계정이라고 하는 곳에 넣습니다. 대충자금 계정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그 원조 품목으로 파는 것에 대한 대금으로서 대충자금 계정을 설치를 합니다. 그 판 대금을 저 대충자금 계정에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일부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랑 유엔 경비로 사용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한국 정부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과 유엔 주둔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정부 예금, 정부 예산에 넣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 세입의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 세입의 55에서 60%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독립적인 자금,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독립적인 자금은 우리나라가 이 당시 지출하고 있는 총 지출의 한 20%밖에 안 됐어요. 55에서 60%는 원조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 20% 내지 25% 정도가 그 중앙은행 증발, 통화를 찍어냄으로 인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의 원조 경제라고 볼 수 있죠. 세입의 55%, 60% 원조에 기반한 경제였기 때문에 원조 경제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원조 자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기술 원조 자금이었어요. 이 약 2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1955년부터 59년까지 이 돈으로 사람들을 많이 유학을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했었는데, 왜냐하면 해외로부터 배워올 것들이 많잖아요.
네, 영국에 가서 그 당시 원자력 기술도 배워야 되고, 서독에 가서 철강 기술도 배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배울 것이 많았었는데 그런 유학 자금으로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잉여 농산물 협정이라고 해서 한 5.7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한테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 당시에 그 55년부터 67년 사이에 1955년부터 67년 사이에 5.7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되고, 이 중에 대부분은 밀 41.3%, 원면 39.4%, 보리 8.6%, 쌀 4.7% 정도 한미 잉여 농산물 협정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그 밀이나 보리나 원면, 면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들어오게 됩니다. 쌀도 들어오고요. 네,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게 이제 원조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게 원조 경제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기업가들도 많이 성장을 해요. 기업가들이 성장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이제 기업가들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당시에 기업가들이 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기회라고 하는 게 기속재산의 민간 불화. 기속재산이라고 하면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재산들을 기속재산이라고 해서 그 당시 미 군정이 다 그거를 몰수를 합니다. 다 몰수를 해서 그거를 몰수를 한 다음에 그걸 민간한테 불화를 하는 거예요. 민간에 불화를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불화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그 당시 관리인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기속재산 중에 이게 공업시설이다. 뭐 기속재산들 중에 공업시설도 시설 말고 뭐 기속 농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토지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그 기속 재산 중에 공업시설이다 그러면 이 공업시설 그 일본인들 주인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이걸 누군가한테는 줘야 돼. 이거 민간에 불화를 해야 될 텐데 그 불화를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그 일본인들의 저런 공업시설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들한테 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국내 주요 산업 시설의 90%가 일본인 소유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민간 한국인들한테 주게 되는데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소화 기린 맥주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건 그 소화 기린 맥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박두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네, 박두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이게 이제 두산그룹의 모태가 되죠. 소화 기린 맥주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두산그룹의 초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유지라고 해서 폭약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폭약 기술자였던 김종희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그룹을 지금의 하나그룹의 모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직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 직물 기술자였던 최종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게 되고 그게 이제 SK그룹의 모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삿포르 비루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민덕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는데 이것은 하이트 맥주의 전신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몇 번 기속재산 불화와 관련해서 그 기업 또는 재벌이 되었던 사람들이 꽤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기속재산을 이 불화를 통해 가지고 이 당시 기속재산은 이 공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가의 한 30에서 60%로 불화를 했으니까
굉장히 싸게 불화를 했죠. 그것도 총 금액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15년 분할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거저죽기였죠. 이 민간 불화가 상당히 낮은 가격, 상당히 낮은 가격. 그리고 나중에 뭐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헐값으로 이걸 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기속재산을 불화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아까 나열했잖아요. 뭐 두산그룹, 하나그룹, SK그룹, 화이트맥주 같은 그런 성공한 기업 내지는 재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패했죠. 네,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거의 살아남은 기업은 한 40개 정도밖에 없다. 기속재산을 불화받고도 성공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들 중에 무역으로 이제 성공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무역으로 이제 처음에 정크선 무역이라고 해서 이 정크선이라고 하는 말은 동력이 없는 배를 말합니다. 네, 동력이 없는 배, 돛담배죠. 네, 그러니까 돛담배인데 중국에서도 일본인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본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일본이 놔두고 갔던 여러 가지 화공약품 같은 거 또는 생필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중국인들이 싣고 정크선에 싣고 한국 인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천에서 그 도매상들이 그걸 받아다가 파는 겁니다. 한국에다가 파는 거예요. 물론 그 중국인들한테 대금을 지급할 때도 물물교환 형태로 많이 했거든요. 뭐 오징어나 아니면은 우리도 이제 일본인들이 뭐 남기고 한 생필품이나 화공약품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시 주던지 하는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을 해서 결국에는 정크선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이 1949년 공산화되면서 마감이 되지만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이걸로 이 중국에서 들여온 생필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들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그 당시는 물자가 워낙 부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이걸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전택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천우사라고 하는 회사를 지어가지고 수출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가발 만들어서 수출하고 합판 만들어서 수출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중 보세 가공업이라고 볼 수 있죠. 보세 가공업. 뭐 다른 나라로부터 원료나 뭐 기술 같은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그냥 수출해서 파는 그런 사람을 보세 가공업이라 그러는데 이 전태포 회장이 이 당시에 그런 정크선 무역을 통해 가지고 했고 이 정크선 무역은 중국과도 했고 나중에 이제 마감이 되니까 중국 공산화되고 그 중국과의 교류가 끊기니까 뭐 홍콩이나 마카오랑도 이런 걸 하죠. 무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무역이라고 해서 이 전시 무역은 그리고 이제 정크선 무역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도매 업자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수성을 담당하던 수성업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성업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지금의 한진그룹을 만든 사람이었죠. 조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성업으로 이때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도매상들이 그거를 이제 물물교환 형태로 그 중국에 있던 생필품을 끌어오게 되면 생필품 내지 의약품을 끌어오게 되면 그거를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천에서 서울로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운송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진그룹을 만든 그 조중훈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마카오나 홍콩과도 이제 무역을 했거든요. 무역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박흥식, 그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걸 옛날부터 이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박흥식, 화신백화점. 이 당시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 홍삼이나 한천, 흑연 등을 홍콩에 수출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 정크선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시무역이라고 해서 이 당시 이제 피난을 부산으로 낙동강 이남으로 그 6.25 전란이 벌어지게 되고 그 6.25 전란에 그 당시 이제 이병철 회장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그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를 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그 전 국토에 탄알이 탄피가 널려 있었다는 거죠. 탄피 내지는 고철 이런 게 널려 있었는데 이거를 여러 고물상들로부터 탄피를 받아서 그 당피라고 하는 게 굉장한 특수광인데 그거를 일정 정도 펴가지고 그거를 일본에다가 파는 겁니다. 일본에다가 팔아가지고 그 일본에 판 대금으로 자기네들이 그 판 대금으로 일본으로부터 생필품, 소비재 이런 것들을 사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엄청난 이윤을 붙여가지고 한 20배 정도 이윤을 붙여가지고 팔 수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이윤을.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가 전신에 탄피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윤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윤으로 얻은 돈을 가지고 만든 게 이병철 1953년이죠. 53년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네, 제일제당. 그래서 이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상업자본이 산업자본화된 첫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그 탄피로 된 철을 팔아가지고 상업자본이 만들어졌고 그 상업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산업, 즉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설탕 산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제당을 건설하고 이병철 회장한테 붙은 별명이 돈병철이었으면 돈병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 그 당시 설탕이라고 하는데 설탕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 300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300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뭐 먹는 거, 네, 그 쌀,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면화 이런 것들이 이제 300산업인데 그 중에 하나죠. 제일제당. 그 다음에 1954년도에 이 엄청나게 번 돈으로 다시 산업을 하나 일으키는데 그게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 네. 300산업 중에 두 개를 이제 삼성이 하는 거예요. 제일모직. 이 제일모직은 나중에 이제 뭐 이 모직이라고 하는 게 양복 같은 거 할 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골든텍스 같은 경우 제일모직의 골든텍스 같은 경우는 홍콩에도 수출되고 하면서 이 당시에 수출을 통해서 이 제일모직을 이병철 회장이 운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되는데 홍콩에도 수출을 하게 되고 수출로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 당시 이병철 회장이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가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할 때 이 이병철 회장의 생각을 듣고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하는 후문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 이병철 회장이
제일모직을 통해서 홍콩에도 수출하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이러면서 기업가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귀속재산의 불화랄지 아니면 정크선 무역, 특수랄지 전시무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포착한 기업가들이 이 당시에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